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6% 넘게 급락한 가운데 SK그룹 전반에 걸친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이 때 아닌 본사 이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으로 본사를 이전하자 이번엔 당진에서 현대제철의 본사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은행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최종 발표를 앞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베트남 카메라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 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로 베트남 공장의 카메라 모듈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조 원대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가총액 20위의 기업이 금요일 장이 끝난 후 슬그머니 대규모 증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주 CJ CGV에 이어 SK이노베이션까지 단순한 유상증자가 아닌 구조적인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채연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금요일인 지난 23일 장 마감 후 1조 1,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자금 사용 용도로 시설자금 4,185억 원, 탑업인증권 취득자금 4,092억 원, 채무상환자금 3,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지주사인 주SK와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주가가 각각 4%, 7% 이상 빠지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유상증자 발표 후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본2 그린 전략 실행으로 2025년 그린 자산 비중 70% 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총 30조 원을 들여 정유화학 중심에서 친환경 사업으로 개혁하겠다는 카본2 그린 전략을 밝혀왔는데 이 계획의 목표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도 2차 전지를 비롯해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재무구조를 일부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친환경 사업의 핵심은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자회사 SK온입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온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아직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SK온이 지난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SK이노베이션이 직접 총대를 메고 2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SK온은 총 8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SK온의 수익성 개선과 자금 조달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유상증자 쇼크가 단기 악재로 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발행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자금 대부분이 신사업 투자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사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철강 기업들이 때 아닌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으로 본사를 옮기자 이번엔 당진에서 현대제철의 본사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최근 현대제철 본사를 당진으로 이전하길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벤치마킹 차원에서 포항시의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 소재지 포항 이전 성공 사례를 통해 현대철 본사 당진 이전 추진에 대해 최근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한 포스코 홀딩스에 자극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본사 주소지 이전뿐만 아니라 연구시설과 인력 이동 등을 포함한 실질적 본사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제철이 모태인 현대제철의 본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현대제철이 한보철강을 인수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진제철소는 현대제철 공장 가운데 50% 이상의 매출을 담당합니다.
현대제철은 자칫하면 인천과 당진의 지역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포스코는 지주사를 새로 만들면서 소재지를 어디로 할 건지 논의한 것이지만 현대제철은 기존의 본사를 옮겨달라는 주장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작 벤치마킹 사례인 포항은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 이후 여론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소지만 옮긴 껍데기 이전이라며 본사 직원 200명도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나섰고, 반면 포항 지역 경제단체와 청년단체들은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기보단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같은 미래를 생각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포스코와 포항시의 지역 상생 협력에 따른 합의 내용에는 주소지 이전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본사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른 무리한 이전은 기업의 경쟁력 악화는 물론 지역사회 분열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LG이노텍이 베트남 공장의 카메라 모듈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해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 생산 라인 증설을 통해 카메라 모듈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시에 위치한 LG이노텍 베트남 생산 법인입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생산되는 이곳의 지난해 매출은 4조 3천억 원,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20%가 넘어 해외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LG이노텍은 하이퐁 생산법인 증설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공장은 2024년 완공돼 2025년부터 제품을 양산합니다. 이번 공장 증설로 베트남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 매출의 80%가 넘는 주력 사업입니다.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카메라 용도로 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자동차를 비롯해 확장현실 헤드셋 등으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생산량을 확대하는 대신 국내 구미와 파주 사업장에서 신규 고부가가치 제품군 생산에 집중합니다. 시장에서는 베트남 신규 투자로 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품의 경쟁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주력 제품인 카메라 모듈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극심한 IT 침체기, 선제적인 투자로 향후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면서 투자 자산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를 예측하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금값과 관련해서 증권부 박승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올해 상반기에는 뭐니 해도 금값이 진짜 금값이었죠? 맞습니다. 국제금값은 지난 5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라이온스 31g 정도 되는데요. 한 트로이온스당 2,055달러로 당일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램당 86,720원입니다. 네. 돌반지 한 돈을 선물하려면 40만 원이 필요한 수준이었고요. 1kg 골드바를 사려면 최소 8,672만 원이 드는 셈인데 금을 살 때 부가세와 5% 안팎의 거래 수수료까지 합치면 개당 1억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국제금값은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5월에 기록한 최고점은 그때보다 26%, 연초와 대비해봐도 11% 넘게 뛰었습니다. 네. 결정적인 원인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였죠. 초유의 은행 부도의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달러조차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 금으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역대 최고 금값으로 좀 재미를 본 경우가 있겠군요. 금 관련 상품들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관련 ETF나 ETN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이 흐뭇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ETF 상품 먼저 살펴보면 5월 4일까지 올해 누적 최고 EJ2.9%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 선물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따르는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최고가를 기록한 날을 이틀 전으로 개인들은 3억 4천만 원 순매도하면서 이익 실현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TN 상품도 해당 기간 정점을 찍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최고 3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다만 ETF와 달리 뚜렷한 투자금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조금 더 갖고 있기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럼 예상과는 달리 좀 금값이 지금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분위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앵커 말대로 지난달 초부터 내림세에 접어든 금값은 지난 22일 19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6.4% 고점 대비 떨어진 건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연초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시점이 금값이 더 오를 것이냐,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냐 분수령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금리가 꼽히는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중 의장 역시 연내 2번의 금리 인상이 적당하다고 말한 바 있죠. 네. 고점을 찍고 내릴 줄 알았던 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예상에 투자자들이 금보다 채권이나 달러로 눈을 돌린 겁니다. 6월 FOMC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너진 점도 금 투자의 부담으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달러가 강세인 분위기인데 금값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감지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근거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연준이나 글로벌 주요국들이 긴축을 끝내고 통화 완화 정책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이 여전한 점도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인 금투심을 이끌 배경으로 지목되는데요. 네. 전쟁 이후 터키나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랠리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얼마나 오를 것이냐는 부분일 겁니다. NH투자증권은 2,550달러 수준까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하나증권은 하반기 금 가격이 최고 2,150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전규현 연구원은 지금처럼 경기는 위축되고 물가의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금은 내재적 가치가 보존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을 엄청나게 좀 사들였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네요. 예.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금 가격의 향후 상승 여력이 불확실하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외환 보유액에서 금 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일단 선을 그은 태도인데요. 네. 금값이 올랐다고 보유량을 늘리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방해가 되고 가격 변동성도 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판단인 거죠. 금값이 지금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할 것 없이 투자자들 역시 금값 고점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 금거래 시장에서 개인들은 3억 원 넘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3거래일 연속 매도세였는데 이달 들어서만 72억 원에 넘는 물량을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과거 금 수익률은 실제 경기 침체 국면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질 때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떨어지는 금 수익률이 경기 침체 현실화의 예고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라면값에 이어 이번에는 밀가루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분업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라면 업계에서 제분 업계로 화살을 돌리며 물가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라면값 인하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밀가루 가격이 여전히 그대로라는 반론을 내세우자 이번엔 제분 업계를 불러 모아 밀가루값 안정화를 요구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7개 제분업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밀가격이 하락했으니 국내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을 낮추라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에도 제분업계와 만나 밀가루 가격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분업계는 국내 밀가루 가격을 인하할지 여부는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가격을 낮추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국제밀 시세는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5월 톤당 419달러까지 올랐다가 이번 달엔 톤당 233달러까지 내렸습니다. 다만 하락한 선물 가격이 실제 수입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저희가 밀가루를 만드는데 쓰고 있는 밀은 비쌀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밀가루 가격을 낮춰라라고 하면 저희는 원가 부담이 있는 상태예요. 선물 가격이 적용되는 시점이 최소 몇 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 인건비, 물류비, 에너지 요금 등도 함께 올라 원가 부담이 여전하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정부가 라면에 이어 밀가루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가운데 간담회 이후 제분업계가 실질적인 가격이나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뚜렷한 집값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집값이 0.7%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세값 하락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하반기 전국의 집값이 0.7% 추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 연간으로는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급매물 소진과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일 뿐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건사년은 여전히 높은 대출금리와 꾸준히 증가 추세인 가계대출 연체율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은 뒤 하향세를 보이는데도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만 나홀로 역주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해 있고 여전히, 그리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1주택자 분들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유입되신다라고 한들 이게 상승 반전을 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다라고. 실수요 중심의 전세 시장은 매매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 하반기 집값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전국의 입주 물량은 30만 5천 가구로 평년 대비 많은 데다 하반기에 입주가 몰려 있어 전세값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만 한 6%가 빠져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런 이제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전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약하다. 기존의 전세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맺어지는 역전세 문제도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높았던 2021년 하반기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이 곧 도래하는데 기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쏟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세값을 발판으로 집값이 오르는 구조에서 전세값이 주춤한다면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건사년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직 남아있고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완화도 언급되는 만큼 전세금 미반환 이슈가 금융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던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시점도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초대석, 오늘은 기획재정부 김성욱 차관보 모시고 한 베트남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전 세계적 경제 변화에 따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베트남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규모와 사례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요. 가장 큰 사례로 하나 뽑자면 애플의 생산기지 이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최근 애플워치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고 그러고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찍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눈을 빨리 돌려서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투자 규모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이미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서 미국, 중국 다음 가는 3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근본 정상 방문은 이러한 베트남의 입지적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한 베트남 관계,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베트남 경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2월에 그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대통령께서 다시 베트남을 가시고 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베트남을 양자 방문하신 것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베트남을 중요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평가하는 이번 순방의 뭐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과가 여러 가지 많아서 그냥 가장 큰 성과 하나를 뽑기는 그렇고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다 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베트남 간 교역 규모, 작년 22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877억 불에 달합니다. 이러한 교역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자. 우리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하자라는데 첫 번째 주안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1건의 그 민간 MOU가 체결되었고 또 현지에서 개최된 무역 상담회에서는 우리 100여 개 기업들이 진출해서 수천만 불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현지에서 달성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 강화고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중요 히토류나 뭐 보크사이트 같은 아주 희소 광물이 매장량이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베트남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천연 광물을 결합해서 상호 시너지를 맺을 수 있는 공급망 협력 관계를 또 보다 구체화한 두 번째 성과가 있겠고 세 번째로 들자면 인프라 문제인데요. 베트남은 알다시피 지금 아직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단계이고 인프라 투자 수요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이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EDCF와 같은 차관 제공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더 확대시켰다라는 데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3가지 분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협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상시적인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좀 경제 협력 강화 방안 전해주시죠. 경제 협력을 위해서 지난 수교 30주년 계기로 12월 달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2030년까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억 불 정도 수준에 달하는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불 규모로 배가하자는 데 대해서 양국이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부 간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을 마련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이번 정상회의 때 우리 관세청장과 상대법 기관이 이제 합의서를 만들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연간 10만 건에 달하던 과거 종이로 주고받던 전자 서류가 이제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기업들의 편의는 제고되고 물류 비용도 절감되고 통관 시간도 단축되는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나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 광물과 공급망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저는 히토류였습니다. 이게 사실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히토류나 광물 공급망 확보가 좀 중요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 히토류 보크사이트 같으면 베트남이 매장량 2위, 텅스텐은 세계 3위 같이 중요한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 정상회의 때 양국 간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이나 투자 협력 등을 촉진해 나가자는 개괄적인 의미의 MOU가 체결된 바 있고요. 이번 그 공급망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공급망 센터를 건립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공급망 센터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토대로 해서 양국 간의 그 교육 훈련, 기술 개발 그리고 양국 간 합작 회사의 설립 그리고 한국이 히토류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급망 협력이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40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뭐 그렇다면 이 돈으로 만드는 이제 베트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EDCF, EDPF 각각 20억 불씩 2030년까지 약 40억 불에 달하는 차관을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EDCF는 영어로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Fund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차관이고요. 네. EDPF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활용하되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2차를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각각 20억 불씩 2030년까지 지원이 될 것이고 이 자금들은 앞으로 베트남의 교통, 보건, 인프라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나 EDCF 20억 불 자금은 EDCF 자금의 성격상 흔들 말하는 구속성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 수가 있는 차관입니다. 네. 이 자금들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특히 한국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게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 등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 많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이 베트남 방문에는 또 특히 이제 200명이 넘는 이제 경제사절단이 참여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실제 현지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05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했고 그 규모는 거의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베트남 현지에는 그 9,0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등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국가고 그간 매년 7%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진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번에 이제 205명에 달하는 동행 그 사절단과 현지 기업들이 주관한 많은 행사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5년 이상 정체되었던 MOU 체결이 성사되기도 했고, 네. 그 어떤 기업들은 또 자기들이 제공하는 그 기업들의 납품 기회가 더 큰 회사, 더 많은 대기업들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고요. 물론 이러한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도 크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베트남의 국가주석과 총리를 만나시면서 베트남 내 각종 인허가 제도 그리고 외환 송금 문제 그리고 세제 문제, 토지 규제와 관련된 사항 등 우리 기업들이 그간에 갖고 있던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국가수석과 총리한테 직접 많이 전달들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베트남 정부가 그러한 이슈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좀 질문 드리면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뭐 이 밖에도 뭐 LNG 발전, 뭐 수소 생산, 뭐 스마트 시티 이런 분야에서도 좀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 그 LNG 뭐 수소와 같은 에너지 분야 그리고 디지털 시티와 같은 디지털 분야는 그린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처하는 과제이자 한국과 베트남 모두가 해결해야 될 또 미래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베트남의 경우는 현재 에너지 생산의 약 5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LNG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뭐 많은 기업들이 LNG 발전과 관련해서 기술력이 높은데요. 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앞으로 향후 그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에 베트남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토대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서 서로 윈윈하는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한국의 공기업인 LH와 베트남 지방정부 간에 디지털 시티 건립과 관련한 또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은 물론이고 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만큼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 초대석 기획재정부 김성욱 차관보였습니다.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고 클라우드로 이어져서 서로를 키우는 기술과 혁신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명실상부한 원팀으로 똘똘 뭉쳐 매진한다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의 앞날은 밝아질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긴축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 증시도 다시 호흡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가치 투자의 대부로 불리는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은 이제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우량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긴축 기조에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주요국들은 최소한 한두 차례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거나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태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해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 가치 투자의 대부인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각광받아온 성장주에서 대형 우량주로 시선을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비용이 커진 만큼 업권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금리가 낮고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늦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유리했어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세상이 바뀐 거죠, 지금은. 그런데 이제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는 소위 선발주자, 소위 우량가치주의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점을 먼저 가지고 있고. 다만 이 의장은 투자에 앞서 최소한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 부채 비율 등은 파악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주가 차트에만 의지한 투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무작정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모양이 좋아서 시세가 좋아서 차트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주를 사서는 이제 절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보면 이게 기업 가치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결정이 나요. 한편 이 의장은 최근 SG 사태의 라더건 씨 등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고 주장한 시세 조종 혐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라 씨를 비롯해 투자 카페 강모 소장 등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는 수년간 수백 % 상승했는데 이 의장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뛰어넘은 상승세였다며 가치 투자의 기조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작정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높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고, 가치주였던 게 주가가 올라도 여전히 가치주라는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가치주는 10,000원일 때 가치주인 거지 이게 실제 가치에 도달하면 그거는 이제 가치주가 아닌 거거든요. 또한 이 의장은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등 기업이 주가 부양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돈잔치를 벌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속에 시작된 은행개혁이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마치고 다음 주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당초 이달 말 결론을 낼 계획이었지만 막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를 해소하라. 올해 2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내린 특명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금융권협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가 꾸려졌고 그동안 12차례에 걸쳐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렸습니다. TF가 출범할 당시 제시한 과제는 6개. 은행 과점과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경쟁을 촉진하고 비이자 이익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소영 부위원장 주관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논의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건 바로 추진할 정도로 당국의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도 있습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을 두곤 증권업계가 반발했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은행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하는 스몰 라이선스의 경우
당국이 모범 사례로 제시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에 이르면서 논의에 힘이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자 금융위는 당초 이번 주로 예정돼 있던 최종안 발표를 다음 주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해당 이슈들은 은행권 경쟁 촉진과 비이자 수입 확대와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논의가 흐지부지될 경우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각에선 은행 투자일임업과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가 세트로 풀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국이 전업주의에서 벗어나 업권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이랑 은행업을 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업주의 고집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죠. 겸업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이는 전반적인 규제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어서 당국이 섣불리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서영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 기자, 먼저 오늘 장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국 상승 마감을 하고는 끝났네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감 때문에 이 세계 증시가 모두 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장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선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2,307억 원, 또 외국인이 10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홀로 2,236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좀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그래도 나와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64억 원, 외국인이 1,07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1,48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곧 상승 전환을 하면서 다행히도 마감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네, 상승하기는 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나 좀 중요한 건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몇 차례나 있을 것인가가 포인트일 겁니다.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지표로는 오는 30일에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입니다. 특히 연준이 좀 선호하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공동락 대신증권연구원은요, 이번 PCE 그중에서도 근원 PCE의 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를 한다면 시장은 연내에 추가적으로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컨센서스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도 오르고요. 달러도 반등을 하겠죠. 자연히 코스피 역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달러 반등으로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중심을 이뤘던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빅테크 등 이 외국인 매물의 출회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만약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증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하반기에 한 번의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연내에 금리 동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입니다. 현재는 코스피가 2,650선을 저항선으로 단기 과열이 해소되면서 매물이 소화되고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금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 단기 과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코스피가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코스피가 하반기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는 지난 고점 대비 코스피 약세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2개월 선행 EPS와 BPS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단기 조정으로 주가가 지수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더 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승 근거는 뭡니까? 그리고 또 3분기에 한국 선행 지수도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이 변동성이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0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게 저점권에 도달했다, 바닥을 다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또 마지막으로는 수출 모멘텀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도 좀 긍정적입니다. 네. 이번 달 1일부터 20일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2년 8월 이후로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건데요. 이런 점들이 하반기에 단기 조정을 좀 이겨내고 나면 우리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변수가 좀 많아서 좀 막연하긴 합니다. 오늘 시장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별적인 호재에 있었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받았던 기업 중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이 일본에서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날만 21.24% 뛰었습니다. 이 루닛은 일본의 후지필름과 개발한 폐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CT나 MRI 촬영 시에 이런 AI 영상 진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가산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조 5천억 원 규모의 건설 사업 수주를 따오면서 주가가 강세였습니다. 이번 현대건설 수주는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따온 수주 계약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날 현대건설의 주가는 6.25%, 현대건설 우선주는 7.35%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고 웨스트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박 기자. 지난 주말에 러시아 이 반란 사태로 다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진단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주말간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했던 이 무장 반란 소식에 잠잠했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자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요. 먼저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사태부터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전 11시 이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응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프리고진 체포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에 바그너 그룹은 다음 날 오전 7시에 러시아 남부 도시 군사령부를 접수하면서 북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1시경 모스크바 턱 밑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때 양측 수뇌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또 협상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프리고진 체포령을 철수하고 또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 철수를 지시하면서 러시아 무장 반란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공급망에 결국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국가들의 이 물가 잡기에도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급망 리스크가 재발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에스트 키워드는 고개 드는 공급망 리스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내 전례 없던 혼란이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사태가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 내부 상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점이 생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외신들도 전 세계 국가들의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러시아 혼란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투자회사 오한다는 러시아 사태가 진정됐지만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석유와 식량에 대한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 사우디와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 이 석유 생산 국가인과 동시에 밀이나 보리, 옥수수의 핵심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와 곡물 가격이 치솟은 바 있습니다. 금융서비스 기업 파이널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증시에 단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또 장기로는 상승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LPL 파이낸셜은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채나 금, 엔화의 매수세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이러한 투자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현재 개장 전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 가격도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월가에서는 현재 미국 증시가 고평가됐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수로 볼 때 좀 많이 오르긴 했네요. 맞습니다. 연초 이후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런 전망이 나온 건데요. 현재 S&P 500 지수 PER은 23.71배로 역사적 평균인 15.6배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네. 즉 S&P 500 지수가 지금 좀 과열 구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뜻하는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익성 지표로 보통 숫자라는 지수나 종목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
평가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활용이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의 이 밸류에이션이 지금처럼 높을 경우 향후 1년간 평균 14% 정도 하락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웰스파고는 현재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비중을 일부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리안츠 역시 최근 경제 지표들이 경기 둔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단기 증시 하락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에서 어떤 ETF가 강세를 보였고 또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어떤 ETF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주에는 대체로 비트코인 선물 ETF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발키리가 출시한 WGMI ETF인데요. 이 ETF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에 지분의 80%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파인 코인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 DEFI, 디파이 ETF가 자리했습니다. 디파이 코인이란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기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벗어나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코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투자하는 MAXI ETF가 자리했습니다. 이 세 ETF 모두 20% 안팎으로 올랐는데요. 이 밖에 주간 상승률 7위까지 모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자리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BITO, BTF 등도 이 상승률 상위에 자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 상승률 1위부터 3위가 모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 랠리를 보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8주 동안 이어진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제도권 편입 기대감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자금이 이동하면서 비트코인 선물 ETF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주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등 이 월가 운용사들이 잇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 건데요. 블랙록은 그레이스케일과 달리 사모 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ETF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상장에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좀 통과될 것으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주 비트코인은 26,500달러에서 36,600달러 선까지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ETF는 어디에 투자하는 ETF들입니까?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20% 하락한 지역 중소형 은행에 투자하는 DPST ETF가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3배 인버스 ETF인 BITI가 자리했고 마지막은 FTSE 차이나 50 지수를 추종하는 일간 수익률 3배로 추종하는 YINN ETF가 자리했습니다. 이 ETF는 16%가량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역 은행주에 투자하는 ETF가 이제 하락률 1위를 기록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이 DPST ETF는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은행 위기가 조금 완화되면서 반등하는 듯 했었는데요. 최근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중소형 은행 파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은행주 주가가 급락했고 DPST도 따라서 내린 겁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지역은행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지난 주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라면서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추가 인수합병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논란 시장 반응을 좀 안심시킨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많이 남아있을수록 가버릴 찬스야 이런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번 우승이 저한테 2연패보다는 뜻깊은 우승이기도 한데 미국 가기 전까지도 자신감을 최대한 올려서 갈 수 있게 됐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